예, 방금 소개받은 이동신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동물을 잘 쓰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연을 발표를 조금 하겠는데,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걸 좀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인간 동물 관계에 대해서 이제 주로 연구를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면서 요새 제가 제일 그런 고민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그런 어떤 화두랄까 그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해, 동물이 도대체 뭘 하지?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을 뭘 하신다라는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요. 어떤 때는 동물의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그러니까 해부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의 그런 어떤 신체 구조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동물이 뭘 하는지 좀 알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는 이제 동물의 그런 어떤 마인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죠. 최근에 이제 두 종류나 그 전에 까마귀나 아니면 요새는 그런 이 동물의 꿈에 대해서도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물의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으니까 동물이 뭘 하는지 알 것 같아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새 이제 애니멀 캠 같은 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반려동물 키우면 이제 자기가 주인이 없을 때 반려동물끼리 막 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고양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나. 그러면 내가 없을 때 저런 거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갖고, 제가 저런 걸 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점점점 동물에 대해서 더 아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런 어떤 영상이나 스크린이나 아니면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동물이 뭘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우리가 아는 건가? 그런 표면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잖아요. 인간이 저 사람이 뭘 하고, 평소에 어떤 글을 쓰고, 혼자 있을 때 뭘 하고, 그런 거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사람이 정말 뭘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에 있어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제문에 나온 거는 제가 이렇게 다른 그런 동화 같은 거를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연구를 하면 이제 문학이랑 별로 상관없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해서 어디 글을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문학 얘기를 별로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제가 영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뭘 하면은 문학 얘기부터 처음에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가장 적절한 작품이 뭘까 내가 얘기를 할 때, 그랬을 때 이 글을 처음에 보냈을 때는 그 동화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그 사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제가 이제 여기 글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또 이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레이첼 커스트라는 이제 영국 작가 2021년도 작품입니다. Second Place라는 작품인데, 간단하게 그냥 이 한 장면이에요. 이제 이 주인공이 True Jeffers, I was a dog. 아까 서당께 얘기한 이유가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 얘기했습니다. There was such a heavy weight inside me I could only breathe senselessly like an animal in pain. It pinned me down in the depths where I thrashed and struggled to get free and swim to the brilliant surface of life. At least that's how it looked from below. 그러니까 이 인용을 왜냐면, 이 인용을 보시면서 여기에 경계선이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들이. 그러니까 가장 그런 게 brilliant surface of life라고, 자기가 완전 시면에 있고 저 위에 뭔가 이렇게 바다 위에 이제 반짝반짝거리니까 그 선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시면에 있으면은 처음에 얘기할 때는 I was a dog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개다. 예. 근데 또 바로 다음 줄에는 like an animal이라고 해요. like an animal in suffering, in pain.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개다라고, 나는 동물 같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 또 선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선인지 다른 선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브릴리언트 서피스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동물의 상태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은 뭔가 인간처럼 될 수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선이 있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은 개지만 그 위에 올라가면 적어도 좀 인간 같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가 뭐냐면 제퍼스라는 이런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소설이 되게 특이한 게, 커스크라는 사람이 이제 제일 유명한 작품들이 이제 아웃라인 트릴로지라고 했고, 이제 윤곽선 3부작이라는 작품들인데, 사실 이 사람의 작품을 읽으면 약간 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선이 이렇게 난무하는 그런 어떤 여기 표지에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 제퍼스는 그 화자가 계속 제퍼스에 대해서 이제 제퍼스에게 이제 편지하듯이 마치 계속 얘기를 해요. 제퍼스는 이런 일이 있었죠, 저런 일이 있었어. 근데 이 작품에서 한 번도 등장을 안 해요. 그 제퍼스한테는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도덕주의자 아니냐.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지만 실제로 인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표면에 올라가도 인간으로서 올라가도 제퍼스는 저 위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많은 선들이 이렇게 짧은 문장 안에서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인간 동물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인간의 사이에서도 다 같은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선이 엄청나게 우리가 뭐 인간 동물을 이렇게 구분하면 마치 하나의 선으로 다 경계선으로 이 선 위에는 인간, 이 선 밑에는 동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적은 없죠. 왜냐하면 그 선들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인간이 동물일 때도 있고 인간이 동물 같을 때도 있고 인간이 인간 같을 때도 있고 인간이 인간 안 같을 때도 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계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마치 하나의 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동물이라고 얘기할 때 동물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아니면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의 하나의 선 안에 있는 존재처럼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이상한 말이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뭐 동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철학자 중에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있죠. 데리다가 이제 경계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경계라는 게 하나의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차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데리다가 자기 책에서 얘기한 거는 동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건지 동물들이라고 항상 복수라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런 어떤 선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런 선들을 우리가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선으로 생각해야 돼서 이 팀 잉골드라는 이제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라인스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걷기, 천을 짜기, 관찰하기,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그리기, 글쓰기 등이 공통으로 갖는 것은 무엇일까? 답은 이 모두가 하나 혹은 다른 종류의 선을 따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인류학자로서 얘기하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어떤 구분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인류학자로서 어떤 부족이나 어떤 사람들이 노래하는 걸 듣는데 노래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노래와 춤은 사실은 다른 행위인데 사실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는. 그래서 그 선을 따라가야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주는 어떤 범주에 따라서 이거를 설명하려거나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인류학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어떤 선을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범주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의 역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선을 따라가면 되게 다양한 행위나 다양한 그런 어떤 뭐 집단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이란 건 항상 역동적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엉켜 있는 선을 얘기를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기서 질문을 합니다. 어째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들이 그처럼 정지된 듯이 보이는가? 선 혹은 선형이라는 단어를 언급만 해도 많은 동시대 우리 시대의 사상가들은 근대의 분석사의 단일 논리 혹은 편협함, 비생산성의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면 되게 정지된 곳, 경직된 그런 거.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국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게 경직된 선을 얘기하고 그런 상상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됐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선은 이렇게 역동적인 건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이 선을 이제 그런 선들이 아니라 좀 더 역동적인 선을 따라가기 위해서 걷기, 짜기, 관찰하기, 노래하기 뭐 이런 약간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들을 따라가면서 이제 글을 쓰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는 그런 어떤 경직된 선들, 정지된 듯한 선들은 사실 인간-동물 관계에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지죠. 왜냐하면 그 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선들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동물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대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들이 항상 경직되어 있어야만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지된 선들이 물론 인간과 인간관계 계급적인 선도 있고 아니면 인종적인 선도 있겠지만 인간과 동물 관계에서도 이런 정지된 선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이유는 바로 동물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쓰임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이 동물을 쓰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동물을 쓴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물 노동에 많이 썼죠. 그래서 특정 동물을 우리 노동력을 이용해서 썼고, 이제 뭐 예전에는 이제 노동을 많이 썼지만 이제 기계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 동물의 그런 어떤 노동은 점점점 줄어들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요새 이제 그런 뭐 안내견이나 아니면은 뭐 반려견이 아니라 안정견이라나 하여튼 컴포트 애니멀을 해갖고 이제 그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장애 있는 분들을 컴포팅하는 그런 역할로 이제 동물을 쓰고, 아니면 공항에서 이제 뭐 마약 탐지견 이런 노동이 하지만 기본적인 이런 예전에 노새나 이런 노동력은 이제 조금 많이 사라졌죠. 뭐 물론 이제 뭐 다른 세계에 나가면 또 다른 얘기지만, 두 번째로 이제 뭐 우리가 가장 익숙한 그런 방식의 동물의 쓰임새는 뭐 고기죠, 고기. 뭐 좀 이따 저희도 먹겠지만 이제 백상갈비에서 돼지 같은 게 이제 사실 인간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그런 고기 중에 하나죠. 이제 소보다 한 2배 정도 소비한다고 해요. 뭐 그런 뭐 이렇게 무게로 따지면은. 그리고 이제 실험동물. 실험동물도 요새 이제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실험동물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여기 뭐 유전공학으로 인해서 이제 돼지 판막 같은 거 우리가 이제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의 쓰임새는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쓰던 쓰임새는 사실은 이 경계가 되게 필요했던 거예요. 쟤는 우리랑 달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경계선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런 선들은 되게 경직되고 경직된 그런 선들이 계속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 마지막 그런 어떤 돼지에 의해서 조금 드러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름을 강조하던 이 선들이 왜 가능했고 왜 필요했냐면 이 둘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동물 중에 우리가 모동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에 맞거나 우리와 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들여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들여와서 그때 다르다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유사성으로 시작한 그런 어떤 관계인데 인류가 지나면서 계속 그런 다름만 강조하는. 뭐 먹는 거는 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모든 동물을 먹는 건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도 있고, 실험동물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동물을 실험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어떤 특정한 구조가 비슷한 동물들을 사실은 실험동물로 썼는데, 그러니까 유사성을 강조해서 들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얘네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그런 어떤 쓰임새가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쓰임새를 보면은 이제 이거는 애니멀 서피스라 이렇게 서피스 인카운터스라는 이제 론 브롤리어의 책인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물의 깊이를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가두었다고. 우리는 그들을 동물이라는 개념 아래 한데 모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의 동물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로 너무도 그리고 깊이는 인간보다 못하고 너무 이질적이고 번역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무시했고,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동물의 세계들은 이처럼 동물 세계의 얇은 층으로 평평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수많은 잔인한 행위를 정당화시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동물의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동물을 다 모아놓고 다 우리는 마음대로 해도 되지라고 이제 한 거죠. 이제 브롤리오는 이 책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걸 접근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게 그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평평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도 그 평평함에 들어가 버려서 약간 이렇게 전복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동물 예술에서 많이 보여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여전히 동물을 어떤 선에 두고 그 선에 가까워야 돼. 또 인간과 동물의 선이 있으면 인간과 되게 가까운 동물, 이 선에 가까운 동물을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을 계속 유지해야지만 그 동물을 써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모순적인 그런 어떤 얘기였고, 두 번째 쓰임새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인문학을 하지만 이제 쓰다가 이제 한편으로는 use라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write잖아요. 이제 write나 뭐 draw도 되고, 그런데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근데 글로 쓰는 거 우리 저희 다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신화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화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에 대한 잭 런던 같은 소설도 있었고, 나중에 이제 이런 영화도 있고 등등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은 앞에 신화나 동화대에서는 이 경계선이 마치 넘어서는 것처럼 유사한 것처럼 되게 많이 얘기했죠. 이제 일종의 의인화처럼, 뭐 의인화라고 하면 엔트로모피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뭐 번역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의인화죠, 한마디로. 동물을 인간처럼, 인간과 동물이 되게 유사해서 뭔가 합쳐지는 것처럼. 그게 이제 뭐 18세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과학시대 전까지는 그게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과학시대가 넘어오면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하고, 그래서 동물을 마치 인간처럼 하는 거는 디즈니 영화나 뭐 이런 어떤 애들 영화가 하는 거고, 인간 좀 더 이렇게 성숙한 소설들은 동물과 인간을 구분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잭 런던이나 어떤 잭 런던 이전에 이제 뭐 리얼리즘 소설에서 등장하기도 했고, 어쨌거나 동물 문학에서는 계속 이게 유사성을 강조해서 뭐 이게 이제 여기 처음에 두 그림처럼 뭐 이렇게 신체적으로 합쳐지는 그런 어떤 모습도 보였지만, 나중에 이제 뭐 이제 좀 이렇게 동물하고 이제 인간하고 다른 존재처럼 그리지만 여전히 동물이 우리의 어떤 상징이나 아니면 우리의 무슨 어떤 뭐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을 계속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동물과 유사성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써왔는데, 이게 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문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나 어떤 산업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동물과 경계선을 많이 계속 그었는데, 인문학은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특히 문학에서는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본 건 아주 최근이에요. 그 전까지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연구도 잘 안 했죠. 작품 내에서. 아니면 상징적으로만 인간에 준해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물에 되게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인화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의인화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주의나 이런 데에서는 리얼리즘부터는 이제 뭐 이제 동물을 이제 인간처럼 그리는 거는 되게 좀 유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의인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 중요성이 다시 이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로레인 다스튼이라는 학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솝우화의 교훈적인 의인화, 아동문학과 디즈니 영화가 사용한 동물우화의 전통이나 죄기적 의인화에 반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중세 천사학과 그다음에 비교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뭔가 비교 심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심리가 비슷한 상태에서 뭔가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비교를 통해서 동물의 심리를 더 알려고, 인간의 심리가 아니라. 그 다음에 천사학도 마찬가지죠. 천사학도 인간과 천사의 그런 유사성을 처음에 하는데, 그 의도가 우리의 인간의 정신을 알려는 게 아니라 천사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그런 어떤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인간이 아니라 타자의 정신에 대한 어떤 연구였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좀 다른 연구랑 다르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의인화라면은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게 뭐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의인화 과정이 인문학이나 특히 문학에서는 꾸준히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썼나? 그 동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을 썼나? 그런 거는 좀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최근에 인간동물 이제 연구도 문학에서도 많이 나오고, 문학적 인간동물 연구도 나오고 뭐 등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인 쓰임새, 그 다음에 지금의 문학이나 인문학에서 쓰임새, 이 두 가지가 여태까지 뭔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계선에 있어서는 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았고, 더구나 이제 21세기 넘어오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잘못 써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인류세도 있고 기후위기도 있고 멸종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비인간 존재를 잘못 써왔다는 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제대로 써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어떤 쓰는 법이 있었는데, 이렇게 써서 왔는데 뭐가 잘못되고, 그러면 새롭게 잘 쓰는 법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한 2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쪽으로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학자가 이제 캐리 울프라는 이제 포스트휴먼 학자이고, 인간 동물 관계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비인간 타자와 우리의 세계를 공유한다. 이들은 우리가 등장하기 전에 오래전 돼 있었고 우리가 떠나면 더 남아있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간에 심오한 의미에서 비인간 타자성 내에서 그리고 그 위에서 인간 주체로 구성된다. 아까 이제 최현수 선생님이 인간의 고유의 독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울프나 이런 학자에 의해서는 인간의 독특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동물과 비인간 존재의 비교에서 나오는 거고 그 독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어떤 제도도 만들고 사회 규범도 만들고 그랬을 때는 그 안에는 사실은 동물의 흔적이 한 장 남아 있는 거죠. 비교로 만들어지는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흔적을 울프는 이제 데리다처럼 이제 그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하는 제도나 인간적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인간이라는 주체가 얼마나 동물의 흔적에서 벗어나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해체 작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울프의 그런 어떤 포스트 휴머니즘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제도들, 특히 법이라는 거는 그런 동물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근데 그 흔적을 지우면서 법을 아니면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갔다는 게 울프의 그런 어떤 아니면 지운다기보다는 마치 없는 듯이 위선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게 울프의 그런 비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여기 나온 거를 조금 정리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여기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울프는 법 앞에서라는 책이 이제 이후에 나왔는데 최근에 썼는데 법에 관해 논의하기 전에 앞에서의 이중적 의미를 설명한다. 한편으로 앞에서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우선한다는 뜻으로 법의 영역에 포함되기 이전을 지칭한다. 또는 이는 법이 누가 속하고 누가 속하지 않는지를 위한 틀을 설치하는 원초적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법 앞에서, 즉 법이 생기기 이전에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고 후자를 배제함으로써 인간은 법 앞에서 설 수 있는 권리, 즉 법의 보호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울프는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나 아렌트를 권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의 법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비인간을 잘 쓴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비인간을 쓰는 일은 진정으로 비인간을 쓰는 법을 이야기하는 것은 법을 토대부터 바꾸는 작업일 수밖에 없다. 데리다가 지적했으니 법의 역사와 권리 개념 자체를 제고하면서 이 토대를 바꾸는 작업은 결국 토대를 가능하게 했던 인간과 동물의 구분을 파기하고 새롭게 둘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다. 이는 또한 그 구분으로 가능했던 법을 포함한 인간의 거의 모든 제도와 지식을 해체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